자, 지난 시간에 실업률 이야기를 했었죠. 실업은 결국 노동시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 노동시장의 움직이면 둔하다, 느리다 라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것은 일종의 균형 실업률이고 지난 시간에 마찰적 실업률 플러스 구조적 실업률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업률로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걔보다 높으면 낮아지려고 할 거고 걔보다 낮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관찰을 해보면 노동시장에서 그런 균형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자체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착오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노동자나 기업이나 사실 현재 균형임금이 변하는 요인들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의 노동자야. 그래서 이제 임금 협상을 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균형임금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걸 참조해서 적용을 시키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값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과거에 받았던 임금 혹은 과거에 줬던 임금이 준거점이 되는 겁니다. 레퍼런스 포인트가 돼서 그걸로부터 야, 이번에는 사정이 좀 좋았으니까 쭉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정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균형임금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예전에 받았던 임금을 이제 그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서 조금씩 변형시켜가는 이 메커니즘은 나중에 그 필립스 커브 얘기할 때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런 잘 모르는 문제가 해소돼 있다고 칩시다. 지금 적당한 균형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하더라도 임금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도 계약을 준수하게 되면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의 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행위자들은 균형임금보다 상대임금을 중시합니다. 그건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데 임금이 적은 편이다. 이런 걸 싫어하지. 지금 균형임금 수준이 정확히 뭐 320만 원이니까 320만 원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기업보다 많이 주고 있는 거야? 조금 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격 자체를 변동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메뉴 코스트라고 불러요. 가격 수정에 따른 비용이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메뉴판을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카레 돈가스가 얼마 정도 적정선인지 알고 있어. 이 정도 퀄리티면 얼마야 딱 알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가격 변해봐요. 그럼 시행착오를 또 거치면서 싼지 비싼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게 이제 그런 메뉴 코스트 일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필립스 커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필립스라는 사람은 뉴질랜드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되게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 양반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그 산포도로 찍어봤더니 아주 예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관찰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실증 그냥 연구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건 미국의 61년부터 69년까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로는 인플레이션율이고 물가 상승률이죠. 가로축은 실업률인데 깔끔한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비교 연구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인플레이션 변화량과 실업률의 변화량을 퍼센티지 포인트로 해서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죠? 물론 이건 변화량분의 변화량 대 변화량이니까 약간 다르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자연 실업률이 국가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업률의 변화량과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량으로 빼줌으로써 그런 고정적인 국가의 고유의 특성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역시나 전체적으로 네거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아까 차트보다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다른 국가들의 값이란 걸 감안하면 이것도 꽤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랐죠.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1%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율은 0.5% 올랐다. 이런 식으로 찍어지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19% 정도 올랐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황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 3%, 4%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리스는 디폴트가 난해 만해 막 얘기가 많았던 경제예요. 그래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전형적인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도 낮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대로 멀쩡한 국가들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저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가깝거나 오히려 실업률이 줄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마이너스 1%라는 게 아니라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1%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의 change in unemployment rate는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저게 실업률이 17%, 19%인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거는 지금 실업률이 19%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이 단기 필립스 곡선, 숏런 필립스 커브, PC는 필립스 커브 약자예요. SR은 단기, 숏런의 약자고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업률이 높다면 가동률도 높을 것이고 그러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건 축변수의 변화죠. 세로축이 물가니까 수직으로 움직일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물가만 변동한다면. 그리고 그럼 이런 물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물가는 사람들이 프라이스 태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가중평균 돼서 합쳐지면 물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는 이 행태에 매시브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영향이 바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혹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물가만의 변화니까 필립스 커브가 위나 아래로 1대1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에 프라이스 태그를 붙일 때 어떻게 매기느냐? 바로 예측된 인플레이션율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의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서플라이 샥이 나타나서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서플라이 샥이 네거티브 되면 프라이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지금 필립스 커브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 올라간 폭이 바로 이 서플라이 샥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 만큼이에요. 반대로 서플라이 샥이 포지티브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단가가 하락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필립스 커브는 그래서 낮아진 인플레이션율만큼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매시브하게 예측하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율, 즉 expected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위자들이 예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기업이 뭐 임금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물건의 가격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5% 정도 된대라고 한다면 준거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 인상률도 그렇고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인상률도 5% 정도에 맞추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5%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값인 겁니다. 그 값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익스펙테이션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필립스 커브의 연결고리를 일단 비용을 임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임금이 변하면 그냥 그에 반응하는 것처럼 문제를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오를 것 같아. 10% 정도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준거점은 10% 상승하고 그거의 기업의 개별 사정 맞춰서 그 기업이 되게 잘 나갔다라고 하면 10%보다 플러스 알파에서 임금 올릴 것이고 이 기업이 평균보다 좀 못했어. 그럼 10% 마이너스 알파만큼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평균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더라도 임금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많이 상승하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보다 적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물가는 10% 올랐는데 임금은 5% 올랐어. 그러면 실질임금은 5% 떨어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물건이 10%만큼 비싸졌는데 내가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이 물건 사려면 임금이 10%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만 올랐으니까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단체로 expected inflation율이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은 제로야 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야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임금을 2% 높여서 설정하겠죠? 그게 이제 모든 상품들이 다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2%포인트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우리 모형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필립스 커브의 높이는 expected inflation율이 얼마냐에 달렸죠? 따라서 이런 expected inflation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5%였어. 그러면 올해도 매길 때 아무래도 히스토리컬리 대부분 5%였으니까 5%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겠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걸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데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값들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6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해서 0 근방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였어요. 60년대 초까지는. 그런데 현재는 모종의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은 히스토리컬리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포지티브한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쪽은 10% 언저리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 언저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값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마다 레벨은 다르지만 어떤 정도의 인플레이션율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유럽연합 10% 언저리가 아니고 0% 언저리예요. 유럽연합은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고 중국은 더 높은 편이고
아무튼 국가마다 다른데 대부분 0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 이상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될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기업들도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뭐 인플레이션율 3%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협상할 때 중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국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즉 국가는 AD 커브를 시프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로 축은 어떻게 못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격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니까 국가가 어떻게 못하지만 실업률은 제한적으로 내가 한시로 낮추거나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낮추고 싶으면 확장 정책을 하면 되죠. 높이고 싶으면 긴축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축 밖의 요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그 국가가 실업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AD 커브를 시프트하면 실업률이 달라지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경기와 실업률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이 상태, 현재 상태 이 상태인데 정부 맘만 먹으면 이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은 좀 높아지지만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 실제로 이게 미국 정부가 60년대 했던 일입니다. 자, 만약에 expected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인 경제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1%의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과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였는데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계속 1%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제로로 예상하지 않고 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1% 정도 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설정하겠죠. 그러면 필립스 커브가 올라가요. 자, 이거는 그래프로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예요. 실업률이 6%고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제로고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이건데 얘는 expected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제로일 때의 필립스 커브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 정책을 해서 실업률을 4%로 만들었다 칩시다. 확장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대신에 인플레이션율은 2%씩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게 처음에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expected 인플레이션율을 2%로 조정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2%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야, 지난 5년 동안 계속 2%로 발생하더라? 아, 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0이 아니라 인가 봐.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매시브하게 2%에 맞추게 되면 필립스 커브는 정확히 2%포인트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필립스 커브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 유지하도록 정책을 확장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율은 4%가 계속 발생하죠. 기대는 2%였죠. 4%가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는 인플레이션율이 4%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4%로 조정하면 또 올라가요. 언제나 예측을 얼마를 하든 그거보다 2%포인트 높게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이 수정이 될 겁니다. 위로 수정이 되면서 필립스 커브는 위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위로 계속 올라가서 영원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4% 실업률을 유지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중간에 바꾸게 된다면 이 스토리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처음은 똑같아요. 처음은 확장을 정책을 해서 실업률이 4%야. 이게 유지되면 expected 인플레이션율이 2%로 조정돼. 그래서 올라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다시 그러니까 확장을 그만두고 6% 실업률로 되돌려봐요. 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인 필립스 커브죠. 그런데 실제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 얼마예요? 2%죠.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니까 더 이상 조정되지 않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그대로 이 상태로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필리스 커브가 얼마로 올라가든 보시면 얘가 6%로 다시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기대와 실현치가 같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 기대치일 때 여기 제로를 지나가던 필리스 커브였잖아요. 그리고 수직 이동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6%에만 있으면 언제나 expected value와 실현된 밸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필리스 커브가 가만히 있게 만들려면 6%가 돼야 됩니다. 실험률이. 여기 이 차트에서는. 그래서 멈추게 된다. 언제나 이 6% 라인 어딘가에서 멈추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장기 필립스 커브라는 게 존재한다면 6% 수직선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 이 언제나 expected value와 실제 실현된 value가 똑같아지는 요 6% 수직선이 바로 장기 필립스 커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화폐 중위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필립스 커브식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도 근원적으로 실업률을 이 퍼센티지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6%는 바로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중립적일 때 실업률이기도 하고 말찰적 실업률 플러스 구조적 실업률의 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포텐셜한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리먼트, 즉 자연 실업률을 퍼머넌트하게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바로 NAIRU, 나이루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약자냐면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의 약자인데 번역하면 인플레이션율을 가속시키지 않는 실업률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약자입니다. Non-Accelerating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붙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증가하는 거죠. Non-Increas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든지 아니면 Non-Accelerating Price Level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NIIRU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이 틀린 용어가 그냥 정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들 나이루라고 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겠죠. 어찌됐든 이 나이루가 바로 자연 실업률이고 아까 보았던 그 그래프로 분석했던 것의 함의는 뭐냐면 나이루보다 낮은 실업률 혹은 높은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년대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좀 이따 차트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나이루라는 게 바로 자연 실업률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결합을 하자면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의 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SAD 모형과 이제 결합을 해보면 자 이거는 100% 결합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세로축이 인플레이션율이고 여기선 세로축이 프라이스 레벨이니까 의미가 다르죠.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인플레이션율은 프라이스 레벨의 이제 속도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둘을 이제 병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만약에 국가가 실업률을 4%를 유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확장 정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확장 정책을 할 때는 오로지 AD 커브만 쉬프트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임플리먼트 레이트를 4%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AD 커브를 저런 식으로 포텐셜 레벨에서 이탈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서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이 형성이 돼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조정이 되죠.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얘가 물가가 종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돌리는 게 바로 여기서 에이스 커브가 되돌려졌는데 만약에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에이스 커브가 되돌려지는 걸 표현한 것보다는 정부가 확장하던 거를 중단한 거니까 AD 커브를 되돌리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왜 이래? 되겠죠? 네, 다행이다. 자,
이 커브는 수정을 해야겠네. AD 커브를 되돌리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6%가 나이루고 이게 이 실업률이 형성되는 그 성장 그 GDP가 바로 포텐셜 GDP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했던 짓은 뭐냐면 60년대에 미국은 이런 expected inflation에 대한 이론이 없었어요. 이게 6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 정책에 먹히려면 70년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필립스 커브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 메커니즘 모르겠지만 이건 철칙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했던 일은 바로 61년, 62년쯤 연도를 계속 찍어봐요. 방향성 있죠?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제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실업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확장을 하면 할수록 좋네? 계속 열심히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조정되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율만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거의 10년 정도 지속되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옛날에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왔다 갔다 해서 0 근방에서 움직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계속 플러스더라? 그럼 우리 임금 설정할 때도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필립스 커브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랬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잘 보시면 이제 71년, 72년 이렇게 해서 73년 올라가 79년 올라가서 완전 난리가 났죠. 필립스 커브가 깨집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을 보이는 구간들 있죠. 자, 79년부터 요 구간은 사실은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을 먹어서 사실 이 곡선에서 이 곡선으로 70년대 올라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2번 있었잖아요. 그게 프라이스 레벨을 극단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확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약간 낮아지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군데군데 이제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들은 포지티브한 서플라이 샥을 얻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80년대 초는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디스인플레이션율 정책이 성공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80년대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80년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미국도 80년대 초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일부러 긴축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소위 3조왕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꽤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거기서 굉장히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죠? 인플레이션들을 다운시키는 정책입니다. 별거 아니고 긴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긴축 정책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반대, 즉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치러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쁜 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완만한 게 좋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인지, 역사적 사례가 어떤지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폐 공급과 인플레이션. 당연히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해요. 그게 경직적으로 물가가 반영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하지만 이게 비용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그 증가 효과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화폐 중립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리얼 머니 디맨드로 봤을 때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당장은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왜 여기만 지나가면 이러지? 신기하네. 자,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특히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장기 금리를 결정한 거는 결국은 그 거시경제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연 이자율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자연 이자율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연 이자율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그림 왜 나오지? 아, 이거는 노미널 머니구나. 그럼 저기 리얼 머니 디맨드에 R이 빠져야 되죠. MD라고 써져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노미널 머니를 가로축으로 해서 표현한 거고, 그럼 이제 화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건 명목화폐니까 세로선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까지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중립성이 있으니까 그 단기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단기 효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경직성이란 모형 자체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건 화폐라는 건 상징일 뿐인데 상징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냥 그 상징이 표상하는 가치량이 줄어들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율밖에 변동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가끔은 상품에 따라서 가격의 단기 경직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고전 모형에 해당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장 정책 효과는 이런 방식이었죠. 확장 정책이 일어난다. 그럼 AD 커브 오른쪽 시프트 한다. 경직성 때문에 AS 커브가 잠시 동안은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이 비용 구조에 조응하게 되면 AS 커브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결국은 포텐셜 아웃풋에 도달하게 되고 남는 것은 물가 상승뿐이다. 라고 봤는데 이런 궤적을 녹색 궤적을 그린다고 봤는데 고전학자들은 이런 단기 효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AS 커브가 수직선인 거예요. 야, 단기로는 뭔 효과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단기의 균형에서 이탈한 상황 자체가 모형이 없었어요. 이 고전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에이스 커브란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직성이라는 걸 모델에 넣질 않았어요. 따라서 고전학자들이 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었던 겁니다. 단기, 장기가 없고 그냥 장기 커브가 에이스 커브야. 라고 보니까 그냥 확장 정책하면 그래봤자 물가만 상승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물가만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궤적은 이겁니다. 단기 효과 있겠지 하지만 뭐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 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격 조정의 마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예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극단적으로 심하면 경제주체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직성이 사라져요. 임금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의가 좀 사람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월 물가 상승률이 50%를 초과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연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인플레이션율 하면 연 물가 상승률을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물가 상승률이 4%였다라고 하면 연의 4%니까 월 단위로 하면 0.3몇 프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월 물가 상승률이 50%를 초과한다면 매월 가격이 100원이었더니 150원 되고 다음 달 되면
200 몇십 원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자, 여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보여도 자릿수가 변하는 건 보이시죠? 이게 금 1온스에 대한 마르크화입니다. 그래서 1919년 1월에 마르크 170마르크였던 놈이 1919년 9월에는 500마르크였고 1923년 11월 30일에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87조 마르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화폐가 기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1마르크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보기 힘든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건 지금 돈다발로 땔감을 쓰고 있는 벽난로에다가 종이값보다 싸서 이유는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고 쇼핑하러 가는 지금 저 카트 위에 돈다발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블록값보다 돈다발이 더 싸기 때문에 돈다발로 블록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진풍경들이 펼쳐지죠. 이건 지금 돈을 어차피 돈이 정말 종이보다도 싼 가격에 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처럼 돈을 막 버리는 거죠. 쓰레기처럼 돈이 나뒹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독일은 아니고 이 앞에까지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아마 이스라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기 전의 가격과 친구랑 한 2시간 마시고 나갈 때 술 가격이 달라져요. 실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기 전과 택시를 탄 뒤에 가격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우표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원래 이거 1000마르크짜리였는데 지금 100만 마르크로 가격을 바꿨죠. 인쇄할 저기도 가치도 없게 느껴져서 그냥 도장을 위에다 찍어버렸습니다. 화폐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 헐값이 돼버린 거예요. 100만 마르크도 너무 싼 거야. 그래서 계속 떨어진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18년부터 23년 사이에 독일의 이 그래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다고 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건데 지금 단위가 1에서 10이면 여기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20이 안 나오고 지금 100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100이면 20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1000이 나오고 있죠. 자릿수가 증가하는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로그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로그 스케일은 극단적으로 센 천문학적인 값을 다룰 때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뤄도 수직으로 서 있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되게 유명한 그것도 이제 제일 세계 가까운 선진국에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난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것의 결과물도 되게 참혹해요. 이게 이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패전하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마르크화를 찍어서 갚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찍어서 배상을 하는데 그럴수록 마르크화가 적어지니까 더 많이 찍어서 배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걸 유발하거든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렇게 되자 이제 독일 경제, 바이마르 공화국 경제는 파탄이 났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당연히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이 한 선택은 뭐였냐면 히틀러를 대중투표에서 당선시킨 거죠. 이 히틀러는 무슨 협잡을 해서 당선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중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런 되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히틀러가 들어가서 한 일은 국가주도식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군비도 얼마 이상 하면 안 돼. 니는 패전국이니까 다 무시하고 막 만들어요. 그러면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지 기반이 더 확고해집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파국으로 이어졌죠. 자, 다른 나라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 보시면 이건 짐바브웨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 있는 요 파란 라인이 머니 서플라이 레이트고, 역시나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로그 스케일에서 직진이라는 것은 사실 지수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더 이렇게 섰다는 건 지수의 지수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으로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의 인플레이션율로 보면 대강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이니까 100만 %죠. 100만 %면 10,000배. 물가가 10,000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700원짜리 조스바가 700만 원이 된 거죠. 7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예요? 700만 원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재미난 거 뭐냐면 머니 서플라이랑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똑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부은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그대로 거의 1대1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가격 경직성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 머니 서플라이가 변하면 약간 갭을 두고 이제 프라이스 레벨이 약간씩 변하고 오차도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당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검색해 보면 재미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단위가 다 막 100만, 300만, 뭐 50백만이니까 5천만, 우표 가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제 다 마르크, 독일 마르크입니다. 그 저기 막 숫자 바꿔서 그냥 도장 찍은 것도 보이고 성의가 없죠.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위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도장 찍었네, 나도 찍어야지. 그래봤자 벌 수 있는 돈이 도장값보다 작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IP는 오타입니다. CPI예요. CPI.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즉 소비자 물가 지수.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결국은 2000년에 비해서 2008년의 물가는 10, 100, 1000만. 세기도 힘들다. 아무튼 조 단위가 됩니다. 막 몇 조, 달걀 사는데 몇 조 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강 요만큼까지만 와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문제잖아요. 화폐 발행을 과다하게 한 거밖에 없거든요. 원인이 물가 이렇게 오르려면 유일한 원인은 정부가 화폐를 과다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파국이 될 때까지 정부는 계속 화폐 발행을 지속할까? 물론 희귀한 사례들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세뇨리지 때문이에요. 중앙정부가 화폐 제조권이 있잖아요. 주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이 있죠. 과다하게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면 정부한테 이득이냐? 자, 여러분들 경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화폐를 발생을 막 많이 해가지고 7%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매력이 7% 떨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그 떨어진 7% 구매력은 어디로 가겠어요? 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자산은 그대로 있죠, 지금? 내가 화폐를 막 찍었어. 일단은 정부 돈으로 시작하죠. 정부 소유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구매력은 정부가 확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목 재산은 그대로야. 그런데 살 수 있는 물건의 량이 줄었어. 그럼 그 줄은 만큼 어디로 가느냐? 정부한테 간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명목적으로는 1원 한 푼 세금으로 내지 않았지만 정부는 화폐를 과다 발행함으로써 7% 정도의 이제 구매력을 정부가 가져간 겁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불러요. 만약에 물가를 제외한 모든 거시지표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냥 5% 연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 A만큼 살 수 있었던 사람은 1년 후에는 1,000원에 A 곱하기 0.95만큼만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5%의 세금을 매기고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정부가 가져가는 실질량을 계산해 보면 혹은 정부가 가져가고 남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생각해 보면 계산식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95%씩 물가가 상승하면서 감가상각되는 거랑 매년 5%씩 세금을 떼가는 걸 비교해 보자면 사이즈가 같아요. 따라서 이걸 일종의 텍스처럼 물가를 상승시킨 것을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목 인플레이션세는 어떻게 보냐면 근사식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명목화폐 발행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근사식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율이 0에 가까울 때에만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 1000%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텍스 계산식이 안 맞아요. 이건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만 이 성립한 근사식이다. 실질 인플레이션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곱하기 리얼 머니 서플라이, P분의 M이 되는 거죠. 양변을 P로 나누면 리얼 인플레이션 텍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를 발행해서 내가 정부가 만약에 1조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그 다음에도 또 1조만큼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화폐 발행 속도를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물가 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더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직성도 깨지게 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텍스를 거두기가 어려워져요. 얼마를 예상하든 그거보다 더 빠르게 물가를 올려야 됩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텍스를 거두려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정부가 적자를 감당 못할 경우 이제 지폐 인쇄로 해결하려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지 솔루션이죠.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지만 안 하면 디폴트인데 어떻게?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제 재정 적자를 그런 식으로 실질 인플레이션세를 발생시킴으로써 경감하거나 완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봉책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를 징수하게 되면 머니 서플라이를 기존보다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말은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는 거죠. 프라이스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실질화폐 보유량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 주머니 돈이 자꾸 감가상각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만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풍경이 저런 사진 같은 풍경이에요. 저기 ATM기에 줄 서 있는 거거든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돼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명목 수익률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임금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율이 되면 내가 100만 원 받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계란도 하나 못 사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임금도 막 몇 조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걀도 한 5억쯤 하지만 내 임금도 몇 조야. 내 연봉이 한 20조쯤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달걀은 사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그래서 그때 이런 때가 되면 나타나는 풍경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불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미리 결제하는 거. 맥주 2잔이랑 뭐 안주 오징어 튀김 하나요? 이렇게 하고 산 다음에 가야 돼요. 나갈 때쯤에 올라 있어 가격이. 택시도 타기 전에 값을 먼저 내야 돼요. 10억입니다. 이러면 예 10억 이러고 주고 가야죠. 그래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텍스가 필요하다면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빠르게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명목 화폐 발행 속도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게 설정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화폐는 더 빨리 상승시켜야 되고 그거에 반응해서 다시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그거보다 명목화폐 공급은 더 빨리 상승해야 정부가 실질적인 이득을 거두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차트를 계속 보고 있죠. 짐바브웨, 브라질, 독일.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쁘게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 물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화폐 기능이 정지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화폐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뭐 10억이요 이랬지만 실제로 10억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게 거의 경제가 정지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쁜 건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10% 정도의 인플레이션율 어떠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화폐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명목이자율도 인플레이션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맞추고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총 구매력 저하 효과는 약간의 시간 갭은 있지만 상쇄돼요. 달걀이 1억이 되면 그 1억에 조응하는 임금을 받습니다. 1억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달걀 1억에 사든 1000억에 사든 500원에 사든 사실은 그거는 실물 부분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어찌됐든. 화폐 중립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인플레이션율의 예상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 분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상을 정확히 했다 할지라도 실질 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조건부입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부자와 차입자 간에 불균등한 부의 분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결국 모든 금융 거래는 미래 상황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뭐 A라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치고 이때 뭐 이자율을 우리 7% 정도로 합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쪽도 7% 정도면 적당한 이자율이야. 나도 갚기에 적당해라고 생각한 건데, 그런데 예상보다 양쪽이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빌린 사람이 땡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5%면 적당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빌렸다. 그럼 내가 5%에 갚으려면 뭐 1억 50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10% 발생했으면 나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거죠. 오히려 실질 부분에서는 이득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는 1억의 구매력이 1100만 원이 됐거든요. 거기서 1100만 원을 떼고 했으니까 500만 원 정도 이득을 본 거죠. 차입자가 이득을 본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예상보다 낮으면 그 반대의 일이 발생하겠죠. 내가 약정한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가치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부의 분배를 변화시키고요. 당연히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실질 수량을 검토하지 명목 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매길 때는 명목금리로 매기지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금리는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는 피셔 이큐에이션에 의하면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율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미래의 상황이니까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쓴 인플레이션율도 기대값인 거예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예상과 동일하게 성립되면
양쪽 다 윈윈인 거래가 나타나겠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면 웰스의 재분배가 부의 재분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싶다면 계약 조건을 금리를 변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 같은 계약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같은 식으로 계약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형저축 같은 재산형성저축이라고 해서 한 5년, 6년쯤 전에 이제 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가 약간 지원을 해서 하는 초장기 저축이 있었어요. 그때는 금리가 4, 5% 정도 됐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변동금리 때문에 그 사이에 금리가 계속 낮아졌거든요. 지금은 2%대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변동금리 계약은 서프라임 모기지론도 변동금리랑 연관이 좀 있죠. 저금리일 때 되게 많이 퍼졌다가 고금리로 되면서 파산율이 높아지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측면도 있잖아요. 자, 피셔 이펙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사식입니다. R은 I 빼기 파이 혹은 I는 R 플러스 파이라는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엄밀한 관계식은 1 플러스 R과 1 플러스 I 그리고 1 플러스 파이 그리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근사식 마이너스에 대해서 나누기로 대응이 됩니다. 이게 근사식인 이유는 I랑 파이랑 R이 각각 0과 가까울 때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예상된 실질 이자율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명목 이자율에 바로 적용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셔 이펙트를 이제 세로축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명목 수준으로 설정하고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선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만약에 expected inflation이 제로야 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겠지만 그리고 I는 R 플러스 파이니까 이걸 일단 키핑해 주세요. I는 R 플러스 파이다. 근데 기대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기대율이니까 expected value라는 명시하기 위해서 이 상첨자 2를 붙인다면 얘가 제로면 I와 R이 같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같겠죠? 근데 만약에 예상된 실질 이자율이 8%야 이게 제로가 아니라 8이 되면 R과 I는 이제 8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R보다 I가 8%포인트 높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선 지금 세로축이 명목 이자율이니까 실질 이자율은 근데 이 행태는 실질 이자율에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어요? 곡선의 이동이 발생하죠. 그냥 정확하게 8%포인트씩 평행 이동합니다. 이게 피셔 이펙트고 여기서 지금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경제 주체들은 오로지 실질률에만 반응한다.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데? 여러분들도 재테크할 때 실질적인 수익만 보잖아요. 인플레이션 대비 수익률이 높으면 오케이 하는 거지. 수익률이 통상적인 이윤율보다 높으면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재테크를 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율보다 수익률이 낮아. 명목 수익률이. 그럼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정기적금에도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데 실제로 정기적금은 제로에 가깝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테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피셔 이펙트가 잘 작동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IR 파이 중에 두 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진한 보라색은 인플레이션율, 파이를 의미하고요. 이 흐린 파란 선은 단기 명목 이자율이니까 스몰 i를 의미합니다. 그럼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어디 있을까요? 요 동네 있죠.
0에 가까운 어떤 값을 중심으로 0은 아니지만 약간 0보다 큰 값을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단기 이자율은 좀 변동성이 크지만 실질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그 완만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무조건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한급인데 경제에서는 화폐가 기능 상실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도 비용이 듭니다.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명백하게 나쁜 거고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고 화폐 제도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일반적 인플레이션조차도 어느 정도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걸 이제 구두창 비용, 매뉴 비용,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구두창 비용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경우에는 ATM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는 체크카드 같은 게 거의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창 비용 보유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칭해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느라 구두 수리에 들어간 추가적 비용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뭔가 분주하게 바빠졌어. 그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자율이 고만고만 했으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놨는데 통장에 넣으니까 자꾸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 그럼 이제 재테크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구두창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메뉴 코스트.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구두창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데 가격 수정에 따른 비용 그 자체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 판단들, 정보 수집 필요 그런 것들에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계산 단위 비용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어찌됐든 가치 척도로서의 안정성을 이제 흔드는 일이죠. 돈이 화폐 단위가 10,000원이면 이 정도 살 수 있어라고 한 그걸 계속해서 줄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세금을 낼 때 가능한 한 늦게 내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국세청이 이제 얘한테 소득세를 얼마를 매길 거냐라고 생각하면 소득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측정할 시점의 소득과 조세를 부과할 시점의 소득이 또 실질 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소득자한테 조세를 적게 매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세 왜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 이제 밀턴 프리드만 같은 양반들은 방금 같은 이런 비용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최저 인플레이션율을 오히려 네거티브 값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이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도 비용이 있어요. 우리 아직 디플레이션 안 배웠지만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래합니다만은 그 디플레이션 비용보다 구두창 비용이 더 높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밀턴 프리드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아요.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디플레이션의 비용이 그런 구두창 비용이라든가 뭐 메뉴 코스트 같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완만하게 낮은 수준, 2에서 3% 정도, 국가마다 다른데 그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AD 커브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토픽은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시간이 애매하네. 어떡하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을 완만하게 설정한 이유와 디스인플레이션